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연사로 박윤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윤우 교수님은 1960년 서울 출생이시고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및 인문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서정시와 대화적 상상력이라는 저서를 비롯해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경대학교 국문과 박윤우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조명의 문학세계 세 번째 심포지움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테마는 사회 역사의식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그 사회자 말씀의 일부분이었던 핵심이었던 조병화 씨의 그 서정성을 사회 역사의식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소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읽어주시는 것으로 대하고 편안하게 요약해서 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정의 문제, 서정시 혹은 서정성의 문제를 조병화 시인의 작품들을 바라볼 때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 근대시 100년사의 빼어난 시인들의 시작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월의 시에 나온 것처럼 가슴속에 미처 하지는 못한 말을 묻어두고 사랑의 대상을 찾아 그리움의 정서를 쌓아온 듯한 그런 세계, 시세계 아니었을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정시의 영원한 주제로서 사랑이라는 것도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타인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그건 보다 정확히 말하면 타인과의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화적 상상력의 소사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의 출발입니다. 조병화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고독과 실존의 시인이라거나 낭만적 연가의 시인이라는 측면으로 이 서정성의 특질을 주로 많이 지금까지는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이라는 것이 일종의 고고한 독립적인 언어 구성물로서 시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병화 시인의 특유의 서정성을 밝히고자 할 때 중요한 점이 시의식이 발현되는 과정 그리고 언어화된 구조적 특성 사이의 정신적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이걸 좀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병화 시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당신 혹은 그대라는 2인칭 언어 사용 이걸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의 시적 주제가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해석이 사실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도 이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리움의 실체를 탐색하는 일보다 오히려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의미화됨으로써 형성되는 현실적 자장이 어떤 시학적 의의를 가지는가 이걸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병화 시에서 보이는 서정성의 내용은 대화 혹은 소통 그리고 관계 이런 키워드로 말하자면 현실적인 삶의 명제와 연관되어서 부각된다 하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인간의 삶에 대한 사색과 성찰의 과정이
조병화 시의 시작을 추동하는 원동력이고, 아울러서 그 시에 나타나는 그 언어상의 독특한 화법이 만들어내는 그 독자와의 교감, 이런 것들이 그 시가 지닌 소통적인 영향력과 의의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측면, 대화, 소통, 관계의 측면에 주목해서 조병화 시인의 그 평생 전체적인 시세계를 한번 그 일별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화적 상상력의 측면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병화 시의 화자를 보면 대개 2인칭으로서 그대 혹은 당신 같은 그 시어를 통해서 타자의식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인칭 화자의 내면적인 독백의 시 속에서도 그 말을 듣는 어떤 가상의 상대방을 우리가 설정하도록, 가정하도록 언어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대표시 중에 하나인 하루만의 위안, 이런 시를 보더라도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이런 이 위안의 문제 혹은 자기 위안의 문제조차도 어떻게 보면 일반 독자들이 그런 위안의 말을 전달받을 수 있게끔, 또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독자를 향해서 발설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 측면을 저는 소라라는 시에서 소통의 화법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인용시인데요. 소라, 바다엔 소라 저만이 외롭답니다. 허무한 희망이 몹시도 쓸쓸해지면 물속이 그립답니다. 이 그 자연물이 소재가 되고 있지만 이런 그 일반적인 서정시에 보이는 시의 주체와 자연의 물화일체 혹은 그 동화, 이런 세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시인은 대상물에게 외치거나 말 걸지 않고 의인화시켜서 자기 이야기를 대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시인은 소라의 마음을 대신 말하되 그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종의 자율 공간을 부여하고 있죠. 즉 소라에게 말을 걸어보고 대답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소통의 화법을 구현하는 형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인용된 파리라는 시는 일종의 기행시입니다. 누구나 이 여행이라는 것이 주는 그 시적 소재로서의 의미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담담한 그 시인의 그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겪는 어떤 소감을 써내는 그 식구 속에서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그 말투, 화법을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을 독자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공유의 언어입니다. 결국 소통의 언어라는 것은 공유를 지향하고자 하는 언어. 역시 그 초기 시의 대표작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의자라는 시도 우리는 대개 지금껏 그냥 세대론의 측면 혹은 인생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 왔지만 저는 이런 그 세대 개념조차가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아침 여행이라든가 그 시간의 흐름을 대변하는 출발점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의자의 존재가 상징하는 삶의 터전, 인간 존재성,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인간의 사회적 삶, 그리고 그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압축해서 포괄하는 일종의 역동적인 실체다. 역동적인 실체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요컨대 세 번째 항목에서 이런 그 화법 혹은 시적인 구조상의 특질은 이 사회적 관계성, 사회적 삶의 문제를 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주는데 받쳐줍니다. 시를 바로 보면요. 예컨대 공존의 이유라는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공존의 이유 12. 악수가 서로 짐이 되면 작별을 하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세.
너만이라든지 우리들만이라든지 이것은 비밀일세라든지 같은 말들은 하지 않기로 하세. 이런 것처럼 삶의 가치 이것을 일상의 작은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아가는 서로의 인간적인 교감으로부터 형성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사회적 관계를 발견하고 그 관계 자체의 의미를 모든 걸 열어놓는 것으로서 의미화하고 자 하는 그런 그 시인의 그 사회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인간적 삶을 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그 편안한 대화체의 말이라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밑에 탄광촌이라는 시를 인용했고요. 이건 전문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이라는 또 시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시들은 조병화 시인이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지 않았음을 아주 강렬하고도 냉정하게 보여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시인이 중요한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주관세계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일상이 곧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즉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순정한 마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인의 관찰적인 태도라든가 또는 이 그 지구 환경오염의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그 시대를 혹은 이런 혼동의 시대 혹은 그 비인간화되는 현대 사회를 얘기하더라도 그 흔적 속에서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인의 휴머니즘적인 지향을 그 지향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4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조병화 시인의 시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대화가 없으면 시인은 이 지상에 살아있을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병화 시인의 시가 추구한 그 고독의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찰 과정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대화의 목마름 이것을 잉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병화 시인이 평생 과업이 아마도 이 시쓰기의 출발점이 된 고독, 허무, 슬픔 이걸 넘어서기 위한 그러니까 고독하되 고독하지 않은 자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갈망의 태도가 조병화 시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일상화된 인식 그리고 그 정서적 보편화의 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조병화 시인의 고유한 휴머니즘적 본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말하자면 이 자기 위안이라는 문제를 타인을 향한 관계의 확인 그리고 소통의 언어로 재창조할 수 있었던 것 이거야말로 조병화 시인이 지닌 그 가치고 그리고 그 작품이 지닌 가치고 시인의 미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기시를 보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후기시를 보면 이 가족의 문제에 대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머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겪은 그런 경험적인 결과인데요. 아내의 방이라는 시를 보면 결국 주변인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그런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또 특히나 이런 그 존칭어법들은 그런 그 삶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개인의 인식을 시인, 작자 개인의 인식을 독자의 보편적인 공감으로 확산시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조병화 시인의 시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중 말하자면 서론에 조금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정시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이 대중을 향한 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른 곳이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독자 대중과 가까이 호흡하는 일이라는 것이야말로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의미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몽의 정신적 성찰 태도 그리고 그런 세계관 이걸 동반할 것을 요구하는데 바로 조병화 시인의 시가 그런 그 본질적인 측면을 깊이 부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깐 마지막 단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병화 시인의 평생 가옥으로서 시쓰기가 지향한 휴머니즘이야말로 그의 시가 지닌 사회적 성격을 관통하는 인식론적인 토대자, 현실적 가치관의 발로로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념으로서 인식론적 휴머니즘이 아니고 현실적 삶의 실체로서 존재론적이자 동시에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첫 발표 마칩니다. 박 교수님 올해 한식년이신데 좀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주 조병화 선생님의 그런 사회 의식에 관해서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 대신에 제가 여러 청중분들 대신 한 말씀만 첨언하면 최근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21세기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시대도 많이 그렇게 변하고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이 대중사회는 이미 50년 전부터 와 있었겠지만 대중 얘기가 너무 일반화되면서 이 문학에서조차도 대중화되고 시도 대중시가 읽히는 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각주에 있던 얘기입니다. 쉬운 시를 대중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인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고 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서정적이다 볼 수 있는 조병화 시인의 시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대중적일 수 있는 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풀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병화 선생님이 이 태화동에서 꽤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병화 선생님 행사할 때 이 인근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행사에는 이 한국문인협회 종로구 지부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거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후원자가 되어서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조병화 선생님 추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종로 문인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모두의 같은 자신의 일로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강연을 계속 들으면 또 지루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종로구 지부 그 문인협회 회원들께서는 시 낭송도 아주 잘하신다고 또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시 낭송하는 시간을 갖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 남궁연옥 선생님께서 조병화 시인의 시 고독하다는 것을 낭송이 있겠습니다. 남궁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독하다는 것은 조병화.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어린 시절의 마당보다 좁은 이 세상, 인간의 자리, 부질없는 자리, 가릴 곳 없는 회오리 들판. 아,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너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다음은 시인 강정수 선생님께서 하루만의 위안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아니고, 고쳐놓으셨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하루만의 위안이라는 시는 조병화 선생님의 초기 시의 대표작이라고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같이 제 낭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조병화 시인의 그 시상과 사상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의 위안, 조병화.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온 생명은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그 속에서
나도 또 하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만 한다. 눈을 감으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쌀이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 날이 온다. 그 날을 위하여 그 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 날을 위하여 바쳐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그 날이 오면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희망은 누구든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네, 다음에는 또 한 분이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를 다른 분으로 정말 잘하시는 분이 감춰놓고 21일 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별 수 없이 오늘 그 여서한 사진작가이고 시인이고 신앙송도 아주 잘합니다. 대신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첫 만남 조병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흔들리네요. 내 가슴 나도 모르게 뛰네요. 이것이 사랑인지 나는 몰라요. 이것이 인연인지 나도 몰라요. 부끄러워지네요. 흔들리네요. 흔들리네요. 부끄러워지네요. 나는 나를 잃네요. 어지러워지네요. 어지러워지면 나를 잃네요. 아, 사랑인가요? 뜨거워지네요. 아, 기쁨인가요? 황홀해지네요. 아주 열정적으로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아예 판 벌린 김에 그럼 희망자 있으시면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드시고 또 나오세요. 예, 그러면 다음 또 강연을 듣고 그 뒤에 또 신앙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